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의 마지막 코너 인사이트 토크. 저는 산업부 최성무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권은경 조사 분석 실장님을 모시고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 실장님은 1995년 한국자동차협회에 입사하신 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 모빌리티 실장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모빌리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와 달리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이것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자동차가 이제 어떤 자동차 협회에서나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를 이제 잘 만드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협회가 이제 예전에는 오토모빌 매뉴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이었었는데 거기서 제조업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되었던 그 서비스 영역들까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를 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산업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모빌리티라는 그 개념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자동차 자체도 오토모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바일이 더 이제 중요해지면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들이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최근 100년 만에 최대의 변화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동차 산업의 변화, 가장 눈여겨볼 만한 흐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접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이제 보통 네 가지 단어로 케이스 또는 이제 메카,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제 에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근접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 석유 에너지로 가던 자동차들이 이제는 이제 전기로 가는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케이스 중에서도 소비자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많이들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SDV,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은 커넥티비티에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완전 무인 자동차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자율주행은 여러 가지 이제 모호성 또는 이제 규제 강화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뉴스거리에서 조금 이제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링 같은 개념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쉐어링보다는 이제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이제 서비스, 그래서 마스라는 개념이 조금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이 친환경의 변화,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도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대세를 이룰 거라고 봤던 전기차가 다소 이제 판매 둔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대의 전환이 꽤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가 어느 정도나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이렇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시고 또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발표했었던 정책 목표 또는 몇 년까지 몇백만 대를 할 거다, 아니면 라인업을 100% 전환할 거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좀 하향 축소하거나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60%, 100%
그러니까 100% 60%씩 성장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을 포함한 전기 동력자 시장이 이제 30%대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증가 속도를 기대를 하고 이제 투자를 계획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증가 폭이 점점 둔화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 속도, 기울기가 이제 만만하게 되면서 이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들을 좀 뒤로 유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가 이제 선거의 철이고, 많은 이제 그 정치권의 이제 그 표들이 이제 기존의 제도, 기존의 정책과 조금 이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이제 많이 입후보를 하고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시설 투자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전략을 좀 재조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기차의 둔화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겠지만은 이제 그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그 친환경적인 성향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셀럽들이 이제 많이 초창기에 구매를 했고 가격보다는 어떤 그 명분이라던가 그런 기술적인 그 진보를 이제 더 가치를 평가해서 구매를 하시는 그런 얼리 어답터 시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얼리 어답터 시장이 좀 끝나고 좀 보다 이제 합리적인 가격 또는 합리적인 편의성을 많이들 이제 고려하시는 그런 그 시장으로 변모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가격에 민감한 그 소비자분들이 차를 사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이제 하향 국면에 들어서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인센티브로 이제 수요를 진작했던 그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줄고 이제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아직 기대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질 않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다가 그다음에 전기차는 이제 배증을 하거나 이제 그 캐파를 늘리면서 쉽게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전기차를 받쳐주는 충전 시장 또는 충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의 문제라던가 이제 장소를 또 이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좀 시장이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사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뭐 지난해 보면 하이브리드 시장이 꽤 확대됐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이제 순수 하이브리드만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 하이브리드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라던가 유럽, 그다음에 이제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전체 마켓 시어보다는 이제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보다는 가격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있지만 당장에 이제 그 충전의 불편이라던가 가격적인 그런 그 갭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 선택의 그런 불편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장 바꾸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한번 하이브리드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꿀 때는 전기를 가볼까 약간 그런 심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던가 그리드의 그 안정성 또는 이제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하이브리드의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에서 집중돼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선진국 시장을 많이 이제 포커싱을 하고 보시고 계시는데 전 세계 한 7억 명 이상이 이제 전기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좀 부족한 국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떤 기후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친환경차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저개발 국가나 그리드망이 불편한 그런 나라에서는 내연기관의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가 좀 장기간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완성차 업체들이 그 전기차, 완전 전기차 판매를 2030년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30년을 기준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의 비율은 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내연기관 포함해서요.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보통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BNEF나 이제 IEA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선진국 시장이 2030년까지 이제 PHEV를 포함했을 때 한 50%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이제 2035년 되면은 이제 60% 이상 그런 그 비중을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호성들이 있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이 목표를 이제 조금 이제 느슨하게 가져가자라는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 30년대 초반 내지는 이제 중반 정도 되면은 유럽이나 캘리포니아, 캐나다, 영국 같은 데서 신차 시장에 이제 100%를 NEV 또는 이제 ZEV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환경 규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한 32년, 33년 정도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이제 축소가 되더라도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그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가 50% 이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 35년에는 한 60에서 7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 이 폴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지만 네. 친환경차의 또 하나 중요한 시장이 아무래도 수소 전기차인 네.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된 게 SNE 리서치에 따르면 약 2만 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기차 온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기술이나 동력원이 한 가지로만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리드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유사시에 이제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대안적인 무공해차로서 이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이 있고,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의 그 물을 통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또는 이제 공기 중에 포집을 통해서도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에너지 캐리어로서 또는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성 같은 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를 좀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리파워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저희가 IRA법 그러면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해서만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 IRA 법안에는 이제 청정수소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대 진영에서 이제 그 청정수소 또 그린수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수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주목을 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소 에너지가 어떤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최종 소비를 가장 이제 친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수소 전기차가 가지는 의의는 이제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게 보자면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 넥소로 이제 개인용 승용차로 많이들 수소차를 쉽게 접하셨을 텐데, 점진적으로 이제 그 수소의 사용량이라던가 이제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이제 개인 승용차도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이제 타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트럭을 위주로 그 대형 상용차에 대한 이제 수소 전기차 프로젝트를
가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미국이라던가 유럽에서도 그런 그 화물차 위주의 그 수소 전기차 생산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전기차의 시대가 언제일까요? 일단 그 지금 유럽에서도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의 이퓨얼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조금 그 유럽 안에서 그 친환경 규제의 시간을 조금 늦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전기차의 시대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전기차의 시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초에는 30년 NDC 달성을 목표로 많은 이제 국가들이 30년까지 이제 쉐어의 50%를 타겟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선진국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규제를 내부적으로 국가적으로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의 30% 이상이 이제 그 NEV 시장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제 그 해외 시장으로 계속 수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해외 진출을 빨리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권에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이제 늦추는 전략을 쓰면 그 시간을 이제 중국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한 35년,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35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그 전기차의 시대가 선진 시장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의 빅3, 그러니까 네.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쪽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토요타 그룹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00만 대가 넘게 판매를 네. 했으니까요.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반면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국가는 뭐 중국의 BYD나 아니면은 테슬라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기차 시대에는 그 아까 말씀 나눴던 전기차의 양강 위주로 재편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의 탑3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냐 아니면은 이제 순수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그 전반적인 개념의 전기 동력차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전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장의 짧은 요 근래 5년 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물량적인 면에서는 이미 이제 1,00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이제 3강 체제의 순위는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이제 그 순수 전기차 또는 이제 PHEV를 포함한 그 전기차로 이제 범위를 축소를 해서 본다면 이미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가 300만 대, 중국 내에서 300만 대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라던가 멕시코,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데 이제 그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만 대 또는 15만 대 정도 캐파를 이제 생각하고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면은 확정적인 프로젝트만 해도 30만, 60만 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순수 전기차, 그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해서 거의 400만 대 가까운 캐파를 가져가게 될 거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공장을 가동을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인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기존의 이제 그 레거시 업체들이 그런 전기 동력차에 관련된 전환이라던가 이제 그런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 랭킹 5 안에 그 전기 동력차 전문 업체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랭킹 탑 10을 보자면 이미 BYD가
메르세데스 벤츠나 또는 BMW를 제치고 10위권에 이제 안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BYD 말고도 다른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 동력차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런 기업들도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동력차 전환기에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지금 합리적으로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레거시 업체가 순위권, 이제 하위 순위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상강 체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후발주자에 대한 주의, 모니터링 같은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눴던 우리 전기차의 양강, 테슬라와 BYD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테슬라나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레거시 업체들은 많이 접했는데, 중국 업체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사실 지금 트럭이나 버스는 들어오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BYD 등 뭐 중국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능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저도 직접 타보지를 않아서 네. 이제 이거를 체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전기 동력 같은 것들을 이제 테슬라처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배터리까지 다 이제 내재화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보다 중국이 조금 더 이제 좀 완화된 그런 규제를 가지고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갔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같은 그런 신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충분히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BYD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테슬라보다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차종이 이제 4개 정도만 있고,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아직 양산이 완전히 안착된 건 아닌데,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부터 최고급 슈퍼카까지 이제 라인업이 일단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차,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 밴 같은 상용차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플러그인 자동차도 이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BYD가 조금 더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이제 자동차 전용선을 직접 발주를 해서 이제 유럽으로 선적을 해서 내보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모든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재화를 하고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그런 다크호스로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의 여러 전기차들이 선진국 시장에서 좋은 많은 수상을 하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책 차원에서 전기차 시장, 앞으로 올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정부가 2022년도 9월에 이제 자동차 상강 체제,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 상강 체제라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목표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것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차 생태계에서 이제 좀 많이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그 전기 자동차,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은 일반 SUV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고 고급화된 사양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이제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그 전기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그런 그 전기차 믹스를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구성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그 삼원계 배터리의 어떤 에너지 밀도라던가 성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일 좋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을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렴한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도 고려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폼팩터를 이제 지금은 차마다 별도로 이제 그 파우치 타입으로 이제 맞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규격화된 폼팩터를 활용을 해서 대량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소재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을 좀 더 자동화를 많이 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법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그 가격을 낮추고 그런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설계가 돼서 저희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권의 변수에 따라서 이제 제도라든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들을 그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 추진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탑티어로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지역을 다니거나 혹은 뭐 부품업계 사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의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부품업계는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그 개발 인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영세하기 때문에 예산도 별로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이 반면 중국은 전기차 생산을 할 수 있는 부품 업계가 우리 한국에 비해서 수배가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품 업계의 문제는 한국의 사실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미래차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이제 그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업계들은 이제 그 인력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인력, 그다음에 그 미래차로 전환을 하려는 부품 업체들에 대한 전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아마 하위 법령들을 마련을 해서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상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도적으로 일단은 전환을 했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전기차 내수 시장이 또 확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서 부품업체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안 팔리니까 이것들을 납품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라도 이제 해외는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이라도 안정적인 전기차 그 시장이 확보가 돼서 그런 그 전환을 했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납부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확실히 그 지금 친환경 차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은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2030년 초 중반이 되면 대세를 이룰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테슬라와 중국의 BYD 같은 지금 전기차의 양강 이 협회는 그 업체들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모빌리티에 대한 현재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들었고요. 네,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